상황이 암울해질수록 자산 시장에는 역설적이게도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역설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네. 공감을 하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기하고 이 자산 시장의 괴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막 뿌리면서 네. 실물 경기의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거는 결국엔 답이 없는 얘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빠르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경기가 계속 또 안 좋아지면 주가 더 오르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아까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막 진통제, 뭐 마약 같은 네. 거 계속 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회색 코뿔소 이론 있잖아요. 아, 네네. 우리는 이제 취해가지고 막 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저 멀리 회색 코뿔소가 있어. 네, 제가 언젠가 우리한테 달려들 거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긴축, 긴축이나 부채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예. 그 신호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저는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 3월에 그 문제가 터졌던 거잖아요. 코로나 사태라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검은 백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전쯤, 네. 2년 전쯤 누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네. 아 이게 큰 전염병이 돌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 그 전염병 때문에 딱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또 전혀 공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욕했겠죠. 예, 노스트라다무스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렇죠.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게 또 이게 뭐 변종이 나타나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하면 또 걱정을 하잖아요. 귀담아 듣게 되죠. 저도 그냥 하면서 읽어보게 되거든요. 네. 걱정스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이 위협이 되는지는 일단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그 위협을 한번 본 건데 네. 코로나는 하나의 검은 백조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검은 백조가 뭘 자극한 거냐면 그 부채라는 회색 코뿔소를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만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진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부채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병원비도 내야 되니까 지금 정부도 부채가 많고 가게도 부채가 많고 기업도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많다는 건 경제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고 부담스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엔 약간의 금리 상승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만큼 네. 부채가 많이 늘어난 만큼 굉장히 작은 충격에도 예전보다 더 큰 충격이 시장에는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 백조가 회색 코뿔소를 불러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또 내성 이야기를 했지만 약을 많이 먹어서 내성이 생길수록 나중에 다른 변종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취약해지고 네, 그렇죠. 휘청일 수도 있는 것처럼. 네. 그 되게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정책 당국자들도 당연히 그 이제 고민을 할 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언젠가는 이제 디레버리징 시대로 가야 한다라고 또 이제 설파하시는 학자들도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건 굉장히 먼 미래 얘기일 텐데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천성이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네. 낙관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이것도 돼야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도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어차피 저도 살아야 되고 저희 가족들도 살아야 그럼요. 되고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 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보면 2009년도,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때 거대한 부채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주저앉았어요. 네. 근데 2013년, 14년을 거치면서 미국이 상당히 5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디레버리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사이클이 제일 먼저 돌아서요. 그러면서 미국이 2015년부터 금리 인상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 2013년, 14년 말씀하신 거 어떤 좀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타났고 예. 가계 부채가 좀 이렇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완화가 됐던 네. 겁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에 성공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경제의 그 과거 모습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그 모습으로 딱
되돌아봤었을 때 우리는 그런 형태의 디레버리징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금융위기 이후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그림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는 경기가 네. 확실히 정상화된 다음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혹자도 이제 급격한 이제 부채로 네. 인한 또 한 번의 재정 위기 또 걱정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연준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이제 쓸 때도 혹시나 이제 변화를 가져올 때도 굉장히 그걸 이제 조심할 수밖에. 굉장히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2004년도에는 한 300조 원 정도 됐어요. 네. 그럼 300조 원 정도 되니까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 1% 인상이 나는요. 가계 주체들한테 이자만 3조 원을 3조 부과하게 원. 되죠. 1% 인상을 하면. 근데 지금은 1,700조예요. 1700조. 그럼 지금 기준금리 1%를 올리잖아요. 그럼 17조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만큼 소득이 올라오면서 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채의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도 그러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동결 기조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2020년, 23년 이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간 2020년대 자체가 제로금리의 시대가 될 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장기적으로 그런 배경에는.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건 네. 물론 뭐 그게 10년 간다, 20년 간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를 예측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그죠. 같아요. 물론 이제 전제를 예. 깔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떻든 간에 anyway 지금 현재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 부채 문제가 터져 나오질 않겠죠. 그렇죠. 사실 뭐 부채 문제라는 거는 이제 차주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돈을 빌린 사람한테 그렇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 네, 그렇죠. 상환하라고 하거나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 양쪽의 조건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가 엄청납니다. 제네 옐런 재무장관이 네,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안에 담겨 있는 함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뭐 달러 강세, 그러니까 약달러가 아니다라면 달러 강세냐 이게 아니라 일단은 인위적인 약달러 기조를 보이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만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그냥 수출을 늘려서 성장하려는 그런 형태의 성장을 하지 않겠다. 그냥 그런 어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나라든 재무장관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기조라고 보면 되고요. 네. 굳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첫째는 그겁니다. 첫째는 달러가 되게 빠르게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달러가 너무 빠르게 약세로 갔을 때는 달러의 밸류가 떨어지면서 다른 통화가 더 각광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안화나 유로화의 그런 세력이 넓어지는 네.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너무 빨리 약해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코멘트를 한 번 정도 날릴 수는 있고요. 구두 개입 정도.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환율 전쟁을 수출을 늘리려는 환율 전쟁을 그렇죠. 하는 경향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그 얘기한 거죠. 우리도 인위적으로 약달러 만드는 거 아니니까 너네도 약달러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환율 전쟁에 대해서 경계감을 표시하면서 전 세계가 공조하면서 함께하는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뒤에 뭐라고 그 옐런 의장이 그냥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 네. 중국도 하지 마. 이제 이런 중국도 위안화 일부러 약세 만들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죠.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그 다른 나라 환율 조작국 이런 거 지정받고 네. 엄청나게 또 이슈를 만들어 버리는 국가기도 하니까. 그렇죠.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1월 며칠이었죠? 26일이었나요? 그 중국 그때 아마 코스피도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중국 쪽에서 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중에 한 분이라는 마쥔이라는 분께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거품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일 중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 그 이후로부터 뭐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이 좀 순매도를 기록하는 게 그 영향 때문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달라지는 건가? 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줬냐라고 하면은 저는 일정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전 세계가 함께 돈을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영원히 뿌릴 줄 알았는데 어떤 한쪽에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또 한쪽에서 돌아선다는 얘기는 실제로 다른 쪽에서도 긴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는 아니네? 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큰 경제권에서부터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경기가 돌아서면 긴축에는 나서는구나. 이걸 이제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는 거는 중국이 그래도 유일하게 성장이 세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라는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서 소비가 커지면서 전 세계 경제를 좀 견인할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버블을 만들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속도 조절을 해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걸 막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전 세계 전체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막 팽창하는 걸 갖다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시장에선 중국에서 엄청난 이제 성장이 나오면서 여기서 수요가 생기니까 경기 부양이 크게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좁혀주었다가는 네. 예,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되니까 시장 일정 부분은 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론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 금통위 위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인민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통상정책위원회 이제 보드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한 분들이 각각 뭐 강연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발언 하나 하나가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미치는 영향들이 어마어마한 거고. 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 일각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이제 부담이 될 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네네. 계속해서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FOMC 그 멤버 들어가서 의결권을 갖는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될 때도 네. 있잖아요. 이게 음모론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 하나하나가 뭐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위해서 그렇게 펼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FOMC 차원에서 어떤 좀 화두를 띄워보기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어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실제로 작년도 3, 4월에 시장이 막 흔들릴 때는 네. 연준 위원들 중에서 로젠그렌 이제 보스턴 연은 예, 총재가 있거든요. 로젠그렌 그 총재가 나와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강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수일 내에 수주나 수일 내에는 그래도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도 금융시장에도 그러니까 연준의 책무 중에 금융 안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요.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뭐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시장에 쏠림이 나타날 때 그런 쏠림에 대한 경계 발언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12명, 1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각자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항상 그 FOMC가 끝나고 나면 반대한 사람은 누구였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하는 겁니다. 소수 의견.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실제 연준 의사록 같은데 보면 그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의사록 같은데 보면은 회의록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 금통위도 이제 금통위 끝나고 한 달 뒤에 의사록이 네, 이제 그렇죠. 공개가 되는 것처럼. 네. 예. 연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 음모론이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절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뭐 7명 중에 1명이 소수 의견이었느냐, 2명이 네. 소수 그렇죠. 의견이었느냐, 네. 약간 이게 소수 의견이 늘어나면 이게 다수 의견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 또 이렇게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그렇죠. 거고. 그 흐름을 파악할 때도 큰 도움이 되죠. 네. 이게 조금 먼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앞에서 이제 중국 인민은행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양적 완화 네. 속도 자체가 이제 둔화되면 다른 나라 시장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과거에도 우리가 학습을 했던 것처럼 선진 시장에서 이제 긴축을 하거나 양적 완화를 이제 스톱하거나 테이퍼링을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그 나라 본토가 아니라 네. 그들 돈으로 쭉 외부 투자를 해놨던 신흥 시장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체력도 약하고 외국인 썰물이면 이제 막 흔들리고 있고 이번에도 미래에도 이제 예외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예,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15년도, 16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자를 많이 주고 성장이 많이 나오는 국가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성장이 많이 나오면은 주식 투자했을 때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자가 높아야 채권 투자했을 때 이 금리를 더 받거든요. 그러면 14년도, 15년도로 딱 돌아가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성장이 제일 빨리 나왔고 금리도 가장 빨리 올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대로인데 성장도 안 나오고 금리도 낮은데 미국은 성장도 나오고 금리도 높아요. 네. 그럼 자금이 글로 반대로 쏠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도가 높은 이상에는 굉장히 연약한 신흥국들 이런 나라들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안정책이라는 걸 쓰는데 뭐 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이 불안해진다는 얘기는 이쪽의 자산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버블을 만들었을 때 갑자기 이쪽에서 금리 올리고 성장이 나오면 자금이 빠지니까 네. 이 버블이 깨지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버블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걸 통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신흥시장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밀물 썰물이 있더라도 그게 급격하게 들어오고 급격하게 빠지는 걸 좀 완화하려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기획재정부에서 외환시장 건전성 뭐 3종 세트 뭐 이런 걸 또 만든 그렇죠. 적도 있었고. 네. 그런 방파제 같은 거는 계속 이제 좀 쌓아놔야 돼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 혹시 예측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 봐도 될까요? 예측은 제가 해봤자 틀려요 거의.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네. 주가가 올라요 떨어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오른다고 하거나 떨어진다고 하거나 그럼 언제쯤이요?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사야 돼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시기를 맞춘다는 건 저는 그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는 시기를 맞추실 수 있는 분은 없고요. 물론 예측은 해보시지만 틀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얼마 간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긴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가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측을 하라고 월급을 받는 분들이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직종에 계시는 네, 분들이 그렇죠.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해설, 네, 뭐 그렇죠. 대응 뭐 네. 이 정도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자산 배분 성격으로는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런 걸 한번 예측한다고 해볼게요. 네. 뭐냐면 어떤 애가 한 발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페달도 못 돌리겠죠. 근데 한 발로 막 자전거를 타니까 막 자전거가 흔들려요. 그냥 이게 뭐 저도 좀 좋은 예시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한 발로 되게 이상하게 자전거를 타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휘청거리니까 아 저거 얼마 못 가서 넘어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진짜 딱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와 엄청난 예측을 해서 맞췄다 이런 사람은 없죠. 맞았잖아요. 예측했고 맞았는데 네네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고 너무나 개연성이 높은 예측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부채가 늘어났죠. 네네네. 아까 우리 회색 코뿔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검은 백조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부채가 많다는 건 연약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부채가 많다라는 건 한 발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이 그럼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뭘 대비해야 되냐면 우리는 변동성이라는 걸 대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잖아요. 네. 그럼 안전자산이 너무 좀 뭐랄까요? 소외되고. 그렇죠. 소외되는 진짜 하찮아 보이는 거죠. 예. 와 진짜 예금 해봤자 예. 안전자산이잖아요. 예금 해봤자 주식에 넣으면 하루 만에 예금 이자에 1년 놔둬도 1% 주는데 하루 만에 5%를 먹는데 이게 뭐하러 이런 거 하냐라면서 이걸 팔고 이걸 사게 되는데 네. 그럼 안전자산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자산이 위험자산으로 쏠림이 생기게 돼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일에 의해서 아주 작은 충격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포지셔닝을 하는 게 되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꼭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한테 맞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이 비중을 갖다가 자산 배분을 지켜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되게 이제 방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제 주변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집을 팔거나 외곽으로 나가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네네. 근데 주린이 분들이 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아마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식은 매일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변동성이 있는 게 늘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어떤 자산 배분도 네. 필요한 거고 네네.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좋은 이유는 이 어려운 말씀을 되게 이제 쉽게 비유를 통해서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린이들이 듣기에도 아주 그냥 귀에 쏙쏙 꽂힙니다. 혹시 네. 자산 배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시는 건 조금만 구체화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네. 신한은행 PWM의 뷰여도 좋고 네. 뭐 개인적인 뷰면은 그렇게 말씀해 뭐 이제 주시죠. 이건 뭐 뷰가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뷰보다는 제가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위험자산 내에서도 스타일별로, 섹터별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분산 투자라는 게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하고 가치주에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IT 섹터하고 그다음에 가치주 섹터들 이런 것들을 나눠놓는 방법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을 담는 것도 위험자산 내에서도 다양한 분산의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분산 컨셉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을 다 합치고 나면 얘는 원화 투자거든요. 예. 그래서 원화 투자의 컨셉도 있지만 여기에 외화 투자 있죠. 그러니까 달러를 조금씩 사는 네. 달러 적립식 투자 같은 것도 거기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체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군하고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게 대체 자산인데 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가는 거죠. 위험 자산 내에서도 지역 분산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렇죠.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나누는 자산 분산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나누는 통화 분산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그런 분산이 존재한다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개는 바로 지금을 갖다가 스팟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해 놓은 거죠. 이 모습을 갖다가 여러 개로 나누면 시점을 분산하잖아요. 네. 그럼 시점의 분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겠죠. 네.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5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분산의 방법들을 적합하게 고려하시면서 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큰 틀에서 좀 정리해 드립니다. 멋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쏠림 현상도 사실은 좀 네, 심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뭐 파생 상품 시장 이런 데도 보면은 약간 좀 투기성도 좀 네, 강하고 네. 우리 주린이 분들이 이제는 무조건 주식이다 막 포모 현상 불타가지고 하루에 몇 조씩 사들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작년에도 이제 금 투자를 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금값이 또 조정받으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금 안전자산이라면서 뭐 마이너스 10% 됐는데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네.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도 나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한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가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들도 그럼 같이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오래 갈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자산 배분이고 진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막 이런 거 따라하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 개념도 건전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컨셉 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게 잘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저도 되게 좀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산 배분 이런 얘기하면 되게 거룩한 얘기처럼 들리고 공자님 말씀처럼 들리니까 안 듣고 싶거든요. 네. 화끈하게 종목 이러면 좋은데 근데 저는 좀 이럴 때일수록 네. 좀 그 거한 사위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좀 네, 네. 여러 가지를 대비하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링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거액 자산가들이야 당연히 이제 위험성 측면에서는 자산을 배분하는 게 맞는데 과연 이제 소액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까지 자산 배분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기는 한데 그걸 이제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고 앞으로 혹시나 그 하나만 더 앞으로 뭐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국제 뉴스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 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점은 좀 놓치지 말고 포커싱을 하시라 조언을 해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걸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요. 네. 어떤 걸 봐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해 나가실 때 네.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로부터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네. 과거의 총합인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모습이라는 게. 네. 그러다 보면 얘는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모습만을 굉장히 많이 보려고 해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이렇다.
요것만 좀 많이 집중, 그러니까 지금의 뉴스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큰데 저는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 있으면은 예전부터의 뉴스를 보면서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파월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옛날 거부터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만 저는 과거에 있었던 흐름들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좀 지켜보시는 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늘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이제 저희 여의도 저희 회사로 와주셔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 신한은행 본점으로 다시 또 들어가셔야 된다면서 시간을 너무 또 바쁘신데 많이 뺏어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